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푸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해요. 진짜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자. 루소는 우리 수능 특강에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앞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 주제 통합에서 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루소 맞을 거예요. 홉스는 선생님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 네,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뭐 봤겠지. 근데 다시 처음 봤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회불평등 얘기죠. 사회불평등은 뭐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통 첫 번째 문단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들이 희소성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불평등이 나타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불만을 느끼게 됐어.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이런 사회 문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대두가 됐다. 근대가 되면서 어떤 한순간 이제 이거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나 보네요, 얘한테.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본론 이런 걸 왜 쓰냐고 도대체. 어쨌든 그래서 불평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인간 불평등 기본론을 왜 쓴 건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죠. 왜 썼느냐, 어떤 계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기억 자연 상태가 있네요. 그래서 뒤에 문제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선택지가 짬뽕들이 돼 있어요. 그냥 기억은 니은은도 아니고 기억과 달리 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 처음부터 그걸 다 읽고 그냥 푸는 게 더 깔끔합니다. 하나씩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 오히려 더 걸려요. 기억과 달리 여기 하나 긋고 이 뒤에 하나 긋고 이렇게 풀면은 더 망할 수가 있어요.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그 자연 상태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이런 걸 상상한 것이다. 상상한 거구나. 상상한 거예요, 자연 상태는. 그래가지고 이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본능적 감정인데, 읽을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앞뒤 읽으세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본능적 감정인데,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의 연민. 이 루소의 본능적 감정은 되게 좋은 본능적 감정이네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인간의 본능적 감정은 자기와 연민이 아닌 것 같은데, 폭력성과 그런 거. 네, 선생님 홉스 편인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행복은 먹는 것과 휴식이었다. 2021년에도 그렇죠. 불행은 굶주림과 고통. 그들은 신체를 단련했을 것이다. 넓고 비옥한 숲에서 양식을 구했어. 그래서 도움도 필요 없어요. 타인을 해칠 욕구도 없어요. 이때는 홀로 살아갔군요. 그렇죠. 이 자연 상태는 홀로 살아갔고 뭔가 좀 기모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칙도 없어, 구속도 없어. 그래서 이런 우월함에 대한 욕망도 이런 개념도 없어. 우월함에 대한 욕망, 나중에 이 우월함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다. 그래서 신체 능력이 우월함이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먹이를 구하는 것뿐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자연 상태는 좋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 우월함이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 딜 찍누가 아직 없네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불평등을 생겨났는가라고 하면은 보세요. 이 환경의 변화로 이 인간한테 일어났던 정념이 뭐죠? 정념.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 못해. 인구 증가가 문제네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 이제는 공동생활을 해야 돼. 그 앞에랑 비교를 해보면 이 기억 부분에는 분명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크다 작다 이런 지각이 생기고 같이 사니까 비교할 거리가 생겨. 그래서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이런 우월한 사람으로 비치길 바래요. 이것이 불평등의 단서가 된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그냥 불평등의 단서가 생겼네요. 같이 살면서. 그래서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찾으십시다. 1단계, 그 다음에 빨리 찾아요. 빨리. 1단계, 2단계가 어딨죠? 그 다음 단계, 2단계 여기 있네요. 2단계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마지막 3단계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단계가 구분이 돼 있으면 빠르게 읽으면 돼요. 1단계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시기다. 야금술. 연금술인가요, 혹시? 연금술인데 야금술로 쓴 거 아니죠? 야금술. 선생님 너무,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야금술,
그 뒤에 보면은 그 써져 있잖아요. 아래에 뜻. 그 뭐야, 철 같은 거, 분리해내는 능력 같은데, 농업의 발명은 땅의 생산성을 높여서 하게 했지만 소유라는 권리를 낳았다.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샬라, 소유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야금술과 농업의 발명. 자, 그 다음으로는 행정 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제 쳐볼까요? 그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시기는 야금술과 농업의 발명이네요. 아, 이거 웃음벨이네, 야금술. 자, 그래, 2단계는 행정 권력이 제도화가 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된다. 그래, 처음에는 부자와 빈자였다면, 그 다음엔 강자랑 약자가 되네요. 그쵸? 설명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부를 향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 법률과 국가기관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법률과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부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고히 한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률과 국가 권력은 폭력과 약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이 법률과 국가 권력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놈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3단계는 이제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해서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기다. 보이죠? 부자, 빈자, 강자, 약자, 그 다음에는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인과 노예가 구분됐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였겠죠? 여러분. 합의에 의해 성립된 정부가 의사결정 선거에 맡길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때문에 그것을 결국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고 불리는 전제 권력의 의지만 남게 됐어. 그래서 전제 권력이 불평등을 극에 달하게 했군요. 전제 권력은 안 좋은 거네요. 전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전제가 왕에 의한, 오케이? 왕에 의한 권력은 되게 안 좋은 거고,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다. 여기서 보통의 인간이라고 하면 왕을 제외한 인간 같은데, 이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해. 문제가 평등해서 노예네요. 평등한 노예. 그렇게 됐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니은이다. 그러면서 이 니은이 뭐냐면 새로운 자연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새로운 자연 상태가 뭐냐면 바로 전제의 권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제의 권력이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3단계 부분.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한 노예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홉스가 나오죠. 이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가 있다. 그렇군요.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국가 권위와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요 부분이 다른 점 같지 않나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 이것이 루소랑 그 차이점이 되잖아요. 루소랑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이 홉스는 자연 상태를 허영심, 이기심과 같은 정념. 정념도 차이가 나네요. 아까 그게 뭐였더라? 연민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자기애였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불신해,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이제 투쟁이 끝난다. 그래서 제3자의 지배를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루소 한마디 하나요? 이것까지 읽어야 돼. 왜냐면 뒤에서 그 대화 문제도 있거든요. 루소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사를 탐구하고 적절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제 하나 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연민의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했다. 그래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마지막 것도 그냥 읽어버리죠. 그러면요. 네.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홉스가 인간이 연민의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점을 간과했다고 하잖아요. 홉스가 그죠? 그러면 홉스의 의견에서는 인간이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는 건 전제된 상태가 맞나요? 그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보통 그렇게 판단할 때는 홉스는 인간들이 연민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글을 만들어낼 때 완전히 대조가 되게 만들고 중간 개념 많이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홉스 몰라요? 윤리와 사상 안 했어요? 나 사회문화랑 정치와 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연민의 감정을 홉스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모르는데
하지만 루소가 연민, 홉스는 연민 말고 안 좋은 거, 이렇게 다 때려박은 거, 이렇게 둘로 딱 대조를 시키는 게 이해하기 편할 듯 합니다. 연민의 감정은 있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읽히지 않고, 루소는 인간이 연민의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점이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루소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홉스는 무질서가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자유보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 자유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유도 좋겠지만 자유보다는 통제. 왜 통제가 더 좋냐면 혼돈이 너무 싫어서. 근데 루소는 그가 목격했던 전제 권력의 행보. 루소는 그 목격을 했네요. 언제 때 사람인 거야? 전제 권력을 루소가 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 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읽힐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걸 읽을 때 자연적 권리와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 이 통제가 어디까지 걸릴 것 같나요? 이 통제라는 말이 루소잖아. 루소. 여러분 루소입니다. 우리 루소 자연적 권리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글 읽어보니까 좋아하겠죠. 그럼 이 통제가 자연적 권리도 통제한다 그러면 이상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 자연적 권리와 국가기관에 대한 묶고 통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적 권리와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 요거를 이렇게 중시했다. 이렇게 두 개로 읽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뒤에서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빠르게 보면 내용 전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봐봐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해결 방안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쟁점을 도출했다? 쟁점별로 나누어서 이런 건 못 봤죠. 뭐 첫째, 둘째, 셋째 쟁점 이런 거 못 봤죠. 세 번째 두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좋아요. 두 견해 절충이 에바죠. 4번 견해가 변화 에바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볼까요?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배경. 괜찮죠? 사회 불평등의 발생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 여기서 이쯤 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홉스는 뭐냐? 그러면 선생님 홉스 무시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특정 학자의 이제 견해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그 홉스가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루소가 주된 주제고 홉스는 잠깐 이게 나왔다가 루소가 다시 뚝배기 깐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학자라는 말이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루소만 있어도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2번 문제로 가면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각각 위에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 주자면 기억, 니은, 디귿 읽은 다음에 그 여기 문제 옆에다가 써놓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 루소의 자연 상태고요. 니은이 아까 그 새로운 자연 상태 3단계 그 전제 권력. 그 다음에 디귿이 홉스의 자연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해보죠. 1번부터 기억은 실제가 아니라 그 가정. 괜찮죠? 가정. 그 다음에 2번 그 연민의 감정. 괜찮죠? 자, 3번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점에서 기억과 유사하다. 자, 일단 그러면 이 3번 선택지는 어떻게 읽어야 될 거 아니냐면 기억도 평등한가를 봐야겠죠? 기억은 평등이냐라고 하면 기억은 진짜 맨 앞에 빤스만 입고 뛰어다닐 때 사과다 이러고 멧돼지다 이러고 뛰어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는 평등했잖아. 왜냐면 그때 혼자 살았다고. 그래서 평등했다. 그러니까 일단 평등한 점은 유사해.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들은 또 평등한가 니은은 아까 선생님 말했죠. 니은 전제 권력 그때는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평등했는데 평등한 뭐였다? 노예였다. 평등한 노예라는 점에서 어쨌든 그래서 3번도 괜찮죠. 그러면 1, 2, 3이 괜찮고 4번 니은은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라는 점에서 디귿과 유사하다. 자, 개인들 사회에 투쟁이 일어난다. 최강자의 법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서 한 번만 쌤이 다시 보여주면요. 이 최강자의 법 때문에 이 투쟁이 종식이 됩니다. 아예 투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투쟁이 있을 법했는데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해버리면서 이 최강자의 법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 상태, 요거 이제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선택지의 그 개념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개인들 사이에 투쟁, 여러분 투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죠? 루소랑 홉스 중에서? 홉스에서 쓰였다. 이게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거 홉스 얘기인데 니은은 루소니까 틀렸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 루소 투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 아프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풀 때가 제일 잘 풀리는 법이야. 투쟁? 이거 홉스임. 루소인데? 컷.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방법은 어렵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혼란한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선택지에는 개념어를 넣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투쟁이란 말 보는 순간 그어도 됩니다. 보통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 자연 상태인데 얘가 홉스잖아. 홉스 자연 상태니까 이기심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다. 자, 우리 3번에 가와 관련된 루스 얘기하는데, 이 가가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여기 안 읽은 부분인데, 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앞에 부분은 사회 모순과 폐해를 드러냈다. 새로운 인간관 어쩌라는지 모르겠네요. 그 무슨 교육적 실천이야? 한번 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보기박스 문제가 비문학이 이번 수능 특강에서 몇 번 봤겠지만, 이 앞에서 모든 단서가 다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경우가 많아요. 수능 특강 풀면서 아예 새로운 보기인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 양식에 대한 글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게 뭐야? 새로운 거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봅시다. 욕망을 따라가면 지나온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갈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아, 그래? 지쳐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 네, 그렇구나.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좋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좋네요. 욕망을 따라가면, 질투는 나의 힘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목표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일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단으로는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턱육, 공포심과 같은 것만 사용했다. 공포심, 예, 인정합니다. 그러한 정념은 상당히 위험해서 정신을 부패합니다. 맞아요. 이 루소가 교육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교육에서 루소 자연주의 교육관 해가지고, 자연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되게 웃겨요. 아이가 사과를 만지고 있다가, 사과다! 이러고 만지면 알아서 교육이 된대요. 그럼 뒤에서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이가 사과를 만지다가 떨어져서 뒤지지 않도록 그것만 봐주는 역할을 하래요. 선생님이 그거 보고, 대학교 때 그걸 배우다가 교수님한테 이건 뭔 소리예요? 루소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되게 소심하게 말하더라고. 내가 루소 전공이야. 나 평생을 루소만 공부했어. 그래서 바로 수강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F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된다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거 당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 1번부터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안 좋다. 안 좋다.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정념 공포심이네요.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맞는 말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안 좋다. 2번.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보겠군. 일단 계속 욕망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욕망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이번도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목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까? 왜냐? 자연을 계속 좋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자연 상태 인간이 가진 성향들, 자연이 좋죠. 자, 5번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칭찬을 해주면 안 되죠.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오히려 자연 그대로. 자, 그러니까 답 5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자, 루소랑 얘 누구냐? 홉스가 파이팅을 뜨고 있습니다. 1번, 지금 전제 권력. 지금 괜찮네요. 왜냐면 루소가 목격했다고 하니까. 지금 전제 권력은, 불평등 고차가 괜찮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1번 괜찮고. 자, 2번, 홉스. 예전에 무질서 할 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컨셉 제대로 잡았죠? 2번도 괜찮고. 자, 3번, 국가 권력은 불평등. 괜찮죠? 자, 4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된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데, 홉스는 솔직히 말하면 자유권을 양도한다고 했거든요, 국가에게. 쌤, 홉스 잘 몰라요. 이 글에 의하면 자연적 권력을 양도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아래 문단에서 자유보다는 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국가 권력이 세면 셀수록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것보다는 더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얘 컨셉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국가 권력이 개쩔면은 그래도 혼돈이 없는데 혼돈이 없는 게 자유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야 됐거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국가 권력은 그 국민들을 지배할 뿐 안 좋아.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이것도 괜찮네요. 우리 5번 문제 답이 몇 번인가요? 3번 3번 어떤 일의 시초? C가 뭔데요? 관점? 단서. 시초. 단서. 단서는 그 클루 아닌가요? 영어로? 시초는 그 해결의 실마리 정도 되겠네요. 5번이 관철이잖아. 관철 너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 일관성을 가진다. 관철한다. 일관성 똑같다. 일관함? 일관하다. 일관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 관철. 관철은 무슨 느낌이냐면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상대편이 지쳐가지고 아이씨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아싸 김모찌 하고 이제 되는 느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관철하다. 아야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래 너 해. 알았어. 이게 관철의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다. 애매하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는 관철은 이제 싸워서 쟁취해내는 내 입장을 뭔가 쟁취해내는 뜻이 달려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단서는 시초보다는 단서라는 말은 어떤 얘가 거기서 단서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사회적 불평등 기원을 연구하는 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한 내 연구의 실마리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뜻이. 그래서 답이 5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가 나왔네요. 아니요. 그 사전적 의미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그 문맥으로 판단하기 제일 좋아요. 여기서 문제 유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꾸어 쓸 수 없는 것. 그거는 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거 문제죠. 근데 무엇이든 다 앞뒤 문맥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다음. 근데 이거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원래 어법 문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뒷맛이 남네요. 기분 나쁩니다. 우리 뒤에서 이 형법 문제 상당히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 선생님 군대 때 믿기지 않겠지만 누군가를 고소해 본 적이 있어요. 고소보단 고발이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군대에 참 좋은 곳 나왔어요. 공군에서 이제 참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쌤이. 그래서 동기생 이완 빡빡이들, 굉장히 많은 빡빡이들 사이에서 쌤이 4등을 차지했는데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총을 잘 못 쐈거든요. 근데 옆에 놈이 멍청해가지고 내 표적지에다가 좀 대신 쏴줬지 뭐야. 그래서 10발을 쐈는데 내 표적지에 11발이 찍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한데, 쌤이 뭐 대충 둘러대가지고 이거 한 개네요. 이거 한 개네. 뭐 이래서 둘러대가지고 10발 모두 맞춘 사람이 됐어요. 굉장합니다. 옆에 친구, 나 왜 한 발도 못 맞췄지? 이러고 있고, 그래서 쌤이 좋은 군대로 가가지고 좋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매우 자유로웠어요. 이제 보통 군인들과 다르게 선생님은 이제, 쌤 공익 아니에요? 군대 잘 나왔는데 주말에 쌤은 이제, 토익 학원을 다녔어. 군인 때. 그래서 그 정도였어. 그래서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롤을 아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롤을 했습니다. 롤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아이디가 김민기였어요. 3글자. 아이디가 김민기였어. 굉장히 레어한 아이디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상병 김민기였나? 그런 것 같다. 상병 김민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가지고 롤 하는데 어떤 애가 쌤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너의 어머니는 지금 좀 묻혀 계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your mom 이제 going to be was going to be인지 어쩌고 바리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쌤이 빡쳐가지고 그대로 스샷을 따가지고 거기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청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아이디밖에 몰라. 얘 누군데요? 하니까
아이디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3년이 걸렸어요. 내가 까먹고 있었어. 내가 고소를 했는데 3년 뒤에 그 무슨 검사한테서 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 게 왔다. 젠장 착하게 살걸. 딱 그 무슨 조사관 이런 거 보는 순간 김민기 귀가 오면서 아, 올 게 왔구나. 내가 뭐 잘못했더라? 잘못한 건 많은데 뭘 걸릴만 하지? 이러고 이제 봤는데 다행히도 내가 했다. 그래서 걔한테 벌금 매겼다. 약식으로 그 30만 원. 그래서 그래요. 이거 민사도 넣으시겠습니까? Yes or No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미연 씨처럼 딱 민사도 넣어줘? 넣는다, 넣지 않는다. 근데 선생님 봐줬어요. 왜냐면 걔가 초등학교 그 5학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그때는 5학년, 지금은 2학년. 어떻게 잡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 막 형법 소장이란 걸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경찰 아저씨랑 같이 막 낑낑대면서 썼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롤에서 욕하지 마라. 고소된다.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고소는 돼요. 30만 원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최대 뭐 500만 원 이렇게 세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때린 것은 아마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그 판사가 이거 보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생각하다가 에이씨 이러고 대충 써도 된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한 5번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형법 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가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자 그렇게 돼요. 공연히 명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죠. 이거는 그 글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요. 공연히의 뜻이 있어요. 공연히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공연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공연히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명예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법인이라고 하면은 뭐 단체 같은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예 같은 것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부터 제대로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사람을 모욕해요. 그래서 이 모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의 적시가 없어야 된다. 여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진짜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뭐 허위 사실도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적시를 하면서 투척을 해야 돼. 그래서 너 뭐 옛날에 이랬잖아 이렇게 투척을 해야 돼. 사실 없이 그냥 너는 그 엄마가 없어 이런 식으로만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모욕이 되겠다. 모욕이겠죠? 아닌가? 그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나? 철학적인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욕설을 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려. 코로나 시대에 소금 뿌려주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은 다 모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니까 조롱이라는 말이 그 보기 박스 있더라고요. 그쵸? 그 조롱이라는 개념어 때문에 이거 모욕죄로 갔었어야죠. 그 행위는 경멸의 의사 선택지에 있다가 있었죠.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한 불친절, 불순, 무례는 안 돼. 그리고 공연히가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다. 자, 다 풀어봤으니까 이게 볼게요.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사실을 적시한다. 뭐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모욕죄와 같이 적용된다. 근데 소수의 특정인이어도 그 뒤에 보면 갑과 을분지 있었죠? 소수의 특정인이어도 그 특정인이 개쩔은 놈이야. 그 전파 가능성 그 무슨 뭐 네이버 거 있잖아요. 그 파워블로거 옛날 말로 요즘 말로 뭐 인플루언서? 그런 거면은 걔한테 말하면은 안 돼요. 내 친구가 인플루언서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샬라샬라 공연성 인정될 수 있다.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모욕죄는 명예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단순 명예훼손죄는 명예주체에 고소가 없어도 공소시효가 가능하다. 그래서 민기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지훈쌤이 들어가지고 민기쌤 당신한테는 이제 6살 난 애가 있잖아. 와, 그럼 내 몇 살 때 나왔어야 되는 거지? 어쨌든 6살 난 애가 있잖아!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탁 나갑니다. 쿵쾅쿵쾅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민기쌤의 사회적 평가가 매우 저하가 되었고, 아니, 더 저하가 될 사회적 평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평가가 저하가 됐고, 뭐, 굉장한 손해를 입었어. 민기쌤의 그 명예에 실추가 됐어. 그러면은, 그, 민기쌤은 가만히 있어도 이걸 보고 이제 부들부들 하고 있던 진우쌤인데, 진우군이 대신, 그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하지만 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자, 다른 명예훼손죄도 그러다. 자,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죠? 단순 명예훼손죄는요, 그러면 단순 명예훼손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아니, 모욕죄 아까 있었는데, 모욕죄 형량 여기 넣어주지, 여기다 일부러 넣어버렸죠? 꼬이게 하려고. 읽는 템포 꼬이게 하려고. 그래서 모욕죄는 200, 그 다음에 단수는 500. 그렇구나. 이거, 뒤에 보니까 어질어질하게 많거든요? 200, 500, 500, 700, 1500, 뭐 5000, 뭐 이래요.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뒤에 문제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예훼손죄에서 내용상 처벌이 가중되는, 자, 여러분, 이 위에서 처벌이 가중 또는 감경된다고 했으니까, 자, 내용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되는 유형 같이 밑줄 그어볼래요? 어떻게 읽었는지. 자, 보세요. 이 글을 이제 뼈를 다시 발라야 되거든? 내용상 가중되는 유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빨리 발라. 이거 하나 있고 두 개 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설명 들어가네? 그치? 디테일하게. 그러면 처벌이 가중되는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찾아야 돼, 이제는? 바로 찾아야죠. 뭐 찾아야 돼? 감경되는 유형 찾아야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경되는 유형 얘기를 찾아야겠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찾았어야 됐었죠?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나뉘는데 마인드맵 그리듯이. 그런데 내용상 이렇게 또 그 두 개가 있죠? 내용상 허위사실 사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다 형법 얘기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 발라냈으니까. 허위 사실은, 걔 에바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다. 차고도, 이런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네요. 이 경우는 단순이다. 그 다음에,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일 때만 적용된다. 사자는 얼마일까? 500만 원이네요.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은 출판물. 출판물이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700만 원. 그렇구나. 단수는 700, 그 다음에 허위는 1500. 굉장히 세지네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SNS? 형법이 없대. 형법이 없어서 유추하고 싶지만, 형법은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 그렇구나. 니은이 있네요? 기억은 위에서 사용법 309조였나? 네.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네요. 기억이 형법 309조고, 니은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걸로 고소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무겁다. 그 다음에 여기 정보통신망 여기서는 모욕이 없네요. 그쵸? 모욕이 없어가지고 형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읽어볼게요. 거의 다 읽었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실이 은폐될 수 있어. 헌법적 가치와도 상충돼. 그래서 그 디귿 보면 형법제 310조가 있네요. 그럴 때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적인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정리해보면, 기억은 형법 309조였고요. 출판물 어쩌고는 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정보통신망 SNS에 해당하는 거에 니은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디귿은 처벌받지 않는 때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어갑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문제네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일단 그거부터 봐요. 그 기억이랑 니은은 둘 다 공통적으로 뭐죠? 기억, 니은은 형법이었습니다. 그렇죠? 형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괜찮겠죠? 형법은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형법. 자, 그 다음에 2번. 형법에서 기억이어도 디귿에 해당하면, 디귿에 한다는 것은 뭔가 뭐 비방을 했다 하더라도 뭐 공공이고 진실이고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다. 2번 괜찮죠? 3번. 니은의 적용 범위에는 기억을 위반한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모욕, 아까 기억납니까? 그 모욕, 그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욕도 포함된다. 왜냐면, 그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요, 모욕은 그 몇 조에 있나요? 나타나 있나? 몇 조에 있나? 근데 여기서 309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309조는 그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309조는? 그 모욕죄는 몇 조에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허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억, 그 니은의 적용 범위에는 기억을 위반한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근데 니은은 여러분 적용 범위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무엇을 가지고 했을 때만 니은인가요? 정보통신 어쩌고잖아요. 그죠? 니은은 그러니까 뭐야? 무엇을 가지고 했을 때만? 정보통신은 뭐 누리소통만 SNS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예를 들자. 출판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형법이야? 아니면 정보통신이야? 형법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어쩌고에서는 그 모욕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보려고 했는데 그건 잘 못 찾겠고 더 단적인 예가 있네요. 출판물을 했을 때는 그 니은을 적용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기억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4번 니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 명예훼손이죠. 그러니까 4번은 맞겠고 5번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진짜 진실이고 공익성까지 있어야 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겠다. 자, 우리 4번.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던 얘기인가, 이거? 혹시 이런 경우 있었나요? 모르죠, 여러분. 뭐 임금님 당나귀 기를 했나 본데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자, 어쨌든 방송에 A씨가 있습니다.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으면 유재석이네요. 유재석이 매니저의 일처리가 미숙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가서 나 너무 일 못했어 이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리병한테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해 의문을 토하는 것을 봤다고만 했는데 근데 그 병이 갑자기 A라고 특정해버렸어. 와, 대단합니다. 단정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블로그를 하필 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A의 폭언에 시달린 매니저의 눈물, 의리한 이야기를 올렸다. 그래서 A는 바로 고소 때렸습니다. 1번부터 보죠. 그러면 A한테 그 팬들의 그 비난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다.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괜찮죠. 2번 혼자 외쳤으니까 공연성 때 에바죠? 그죠? 공연성이 에바잖아요.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그 혹시나 뭔가 좀 마음에 뭐 꼬인 거 있어가지고 선생님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전기 올랐어. 잘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예 지나다니지 않는다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여럿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더 똑똑한 사람들과 더 높은 대학에서 이제 지적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더 낮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수능을 읽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읽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공연성이 에바니까 명예훼손을 보기는 어렵겠다. 결국은 맞는 얘기겠죠? 3번 명예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을은 성립하기 어려워. 그게 그 연예인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라고만 했거든요. 맞는 말. 자, 4번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의 A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다. 을과 병은 모두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죄에 적용받겠다. 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공연성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한테 전달하면 아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병은요? 병은 어디에 올렸니? 어디에 올렸어? 자신의 인터넷에 올렸죠. SNS에 올렸지. SNS는 그 형법이 아니라 뭐다? 정부 어쩌고였죠? 그러니까 답 4번이겠네요. 오케이? 그 범인도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자신이 본 게 아니니까 그 지점도 틀린다고 할수 있어요.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걸린 거 같죠? 이렇게 끊어야 될 거 같죠?
일단 여기선 병 때문에 틀린 것 같죠? 자, 5번으로 가죠. 소수의 특정인한테 전파한 내용 그래도 공연성이 있다. 이건 아까 우리가 같이 본 내용이네요. 자, 우리 5번 문제 넘어갑시다. 답, 쌤이 여기서 답 봐줄게요. 5번 문제 답이 몇 번이냐? 4번이라 하네요. 자, 이제 우리 문학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문학. 재밌습니다. 문학 첫 번째 강. 좀 여러분한테 출제자가 해주고 싶은 말 같다 할까? 좋지 않다고요? 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제 쉬웠던 것 같은데? 아니, 7월 모의고사가 비문학이 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을 좀 잘 풀었다 하면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비문학 와. 경제하고 기술 같이 나와요. 비문학 어질어질하던데? 쌤도 이제 오늘 아니 7월 모의고사 한번 해설할까 하고 이제 좀 풀다가 한 24번이었나? 거기가 이제 두 번째 비문학이거든요? 두 번째 고비예요. 비문학이 10, 11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0 뭐 그렇게 있더라고? 20 몇 번째 풀다가 빡쳐가지고 아이패드 이거 집어 던졌어요. 침대에 던졌습니다. 아직 산지 일주일 안 되기 때문에. 침대 던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태로 있어요, 아주. 이 가 부분에 있는 건 보면은 나뭇가지가 있고, 꽃을 피우고 싶어서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마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눈이 떨어지면은 탁 이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뭇가지가 이러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눈이 꽃을 피운다는 건 눈꽃을 피운다는 거겠죠? 근데 눈이 솔직히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자, 내가 눈의 시야야. 눈의 시야를 가지고 그래서 민기쌤이 지금 눈이야, 눈. 어찌 나뭇가지다. 3mm 아래, 200m 아래. 이제 딱 가는데 미스하고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그렇죠. 나뭇가지도 이제 무빙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fail.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아. 조금씩 눈꽃이 쌓이는 거죠. 그 모습을 싸그락 남은 분, 미끄러지고, 반복이 있죠. 기억 한번 볼까요? 바람 한 짝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여기서 바람은 아마 실현 같은 걸로 표상이 되겠죠? 왜냐면 바람 한 자락이 불면은 날아간다, 사랑이 날아간다. 그만큼 사랑이 가볍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눈꽃이니까. 바람은 어쨌든 실현이겠죠? 사랑을 깨버리는, 부숴버리는.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누가 퍼부었냐? 눈이 퍼부었겠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 나뭇가지겠죠? 한 번 된 자리, 사랑이 날아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그냥 봄꽃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처음에 겨울이었다가 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읽고 싶지 않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볼까요? 나를 딱 봤는데 뭔가 좀 길었어. 얇고 길었어. 자, 이번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나뭇가지가 무빙 쳐서 눈에 스킬이 빗나간다. 괜찮죠? 2번, 1년의 도전의 모습은 두드려봤겠지? 춤추었겠지. 괜찮죠? 3번에서 꽃,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의미한다면 중학교 내용 같네요. 자, 4번, 3년에서 화자가 자연물에 대해 가진 거리감. 거리감을 가진다고요? 3년에서. 자, 하나, 둘, 셋. 황홀함을 보아라. 거리감이 아니라 이것은 보세요. 이 거리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거리감이 짧고 길고 그럴 수가 있어요. 거리감이 크고. 여러분,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제가 싫은 정도 또는 뭐 너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정도. 이 거리감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소설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시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인물이 처음에는 뭐 이해되지 않고 싫었어. 그럴 땐 거리감이 이렇게 큰 거예요. 거리감. 근데 거리감이 좁혀진다 아니면 거리감이 짧다 뭐 좁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쟤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만족스러운 거야, 쟤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 황홀 보아라라고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경탄, 경외감, 그 다음에
뭐 영탄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리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 거리감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년에서 4년으로 신앙이 전개되면서 뭐가 되고 있다? 그 겨울에서 봄, 이것도 괜찮네요. 우리 이제 그 보면은 나를 읽어야 되네요. 자,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한낮 비름 잎에 꽂힌 땡볕. 비름이 피 뭐죠? 뭐 어쨌든 뭐 비름이 피라 뭐 이파리겠죠. 너희 비름이 피 뭔지 알아? 난 모르는데. 비름? 그럼 비릅이잖아. 네? 비름이에요? 비름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두 릅이 있으니까 비릅이라고 있지 않을까? 왠지 비릅일 것 같은데? 비름나물 맞아요. 비름이야? 름? 예. 아, 비름나물 먹어본 적 있어? 아니. 어떻게 알아 근데? 주작했다. 너 이거 인터넷 쳐봤지? 아니 근데 비름나물이라는 나물 이름은 다 들어보지 않나요? 비름나물이라는 나물 이름을 들어본다고?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비름나물이 이상한 게 어딨어? 비름나물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데요? 초록색이겠죠? 아니 아니 야 그럼 고사리는 갈색이요. 한강에 가면은 어. 한강에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안 먹는 그런 나물 있잖아요. 뭔가 올라오지만 나는 안 먹는. 네, 그거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정체불명의 그 요리랑 그다음에 멸치 이 사이에 위치하는 보통 그렇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럼 비름잎 고마워요. 여기에 꽂힌 땡볕이 이웃 마을의 돌담 위에 연시 우리가 아는 그 연시가 맞겠죠? 그 이름도 연시인데 연시를 익었습니다. 결국은 땡볕이 연시로 익었네요. 그것도 주어 부사어 스스로 땡볕이 연시로 익었어요. 한쪽 볼을 연시겠죠? 서리에 묻고 서리라고 하면 보통 그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또 서리 그 한자로는 풍설 아닌데? 풍상 그렇습니다. 풍상 그 풍상 이제 설이 가을이에요. 서리에 묻고 깊은 잠을 자. 그러다가 깨어나면 종발로 빛나다. 종발보다는 작고 종지보다는 중발보다는 작고 종지보다는 조금 넓고 평평 그릇. 뭐 맛있는 연시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이 서리는 그 기억과 달리 안 좋은 게 아니겠는데요? 왜냐면 서리에 묻고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맛있는 연시가 되는 느낌. 연시가 뭐죠? 홍시. 내가 지금까지 연시라는 걸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홍시 같은데? 홍시가 연시 맞나요, 여러분? 그래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감을 잘 안 좋아해요. 감을 못 먹어요. 옛날에 먹고 토한 적이 있나 봐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감에 관한 음식을 모릅니다. 연시 고맙습니다. 이 시자가 그거긴 하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서리는 좋은 거다. 1번. 가와나의 공통점. 명령형 어디 나왔는데. 자, 2번 서리적 표현. 가에선 본 것 같아요. 나에선 없죠? 1번 유산 시였나 시구. 가에선 본 것 같아요. 나에서는 뭐 없죠? 5번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 여러분 하강이랑 상승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려가고 올라가야만 하강과 상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우리가 얘들아 봐봐. 나에서 자다가 깨어나가 있죠. 이것도 하강이랑 상승입니다. 오케이? 자다가 깨어나. 이거 하강이랑 상승이 맞아. 그런데 가에서는 없네요. 답은 4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선택지도 있었지만 눈이 뭐 노력했겠지 그런 거 노력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가에서는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고요. 나에서는요 깊은 잠자는 모습. 누가? 연시가 깊은 잠자는 모습. 이게 자연물이 그 인간의 인격을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유기적 세계관. 이건 또 뭐야? 우주를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생명체로 본다.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부분적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 내 만물들이 있잖아요. 우주 내 만물들이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어들 만물들이 되겠죠. 이 만물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이다. 그래서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연관관계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네들끼리는 독자성을 가진다. 그리고 얘들끼리는 연관성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예, 두 놈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 1부터 보면은 적절하게 한 놈끼리 이제 묶으라고 하거든요. 1부터 보면은 한낱 내리쬐 땡볕과 연시는 각각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존재들을 볼 수 있다. 너희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땡볕이 연시를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독자성이 아니라 연관성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둘이 똑같은 거다. 오케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연관성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지금 선택지에 안 나와 있을 뿐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연관성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연관성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 1은 그 맞는 걸로 봅시다. 2번 비름이피랑 이웃마을. 이웃마을이 교감하는 건 에바죠. 그래서 얘는 그어. 이웃마을이 왜? 자, 3번 여름설이 눈. 연시가 완숙한 경지가 시간의 흐름. 여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괜찮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돌담 위는 재상 아래와 달리 이런 어째 연시에 대한 화자의 외경이 형성되는 곳으로. 돌담 위랑 재상 아래 외경이 뭔데? 없네요. 인간의 외경이라고만 나와있네. 외경은 감탄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상 아래랑 돌담 위 둘 다 외경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2번, 4번 땡. 그러면 답은 1, 3이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4번 기억과 니은. 아까 기억은 실현, 니은은 뭔가 좀 좋은 거, 좀 익혀주는 거. 몇 번이죠? 4번. 오,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그 두 번째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거 재미있게 잘 읽혔나요? 여기서 읽어보면은 그 뭐 좀 찐따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계속 말을 걸어서, 그렇죠? 말을 이 부분은 못 푼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말을 너무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느낌? 여기서는 그 어디냐면은 얘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원래는 알아요. 근데 이 공간적 배경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두 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노동 속박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 다 남자인 것 같고, 얘가 있고, 얘 되게 뭐 늙어진 듯하고 뭐고 어쩌고 샬라샬라 좀 불쌍하고 못 사는 것 같은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 잘 보세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니까 고향에서 오는 말하고 말을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되게 요약적으로 밝히거든요. 다 요약적이야. 서술자의 목소리잖아, 얘들아. 이거 그렇지? 서술자의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내신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서술자의 목소리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어요. 얘기를 보면은 신세타령, 역둔토, 남부럽지 않았어. 옛날에는 남부럽지 않았어? 근데 동양척식회사, 이건 알아둡시다. 동양척식회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건데 땅 뺏어가려고 세운 거예요. 알겠죠? 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 소작인이란 게 생겨난다. 뭐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뭐 지주행세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긁힌다. 안 좋아. 그래 다 튀어. 사람들이 튀어요.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아, 그렇구나.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딘 가든 신신하랴. 신신하다. 이건 그 뒤에서 뜻 한번 쌤 볼게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들기 시원스럽다. 어디든 신신하랴. 그러니까 어딜 가도 신신하지 않다. 그래서 뭐 안 좋았네. 그래서 쫓겨갔네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도 죽고요. 모친까지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셨을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만.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을 끊고 눈물이 뭐 쏟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술 처먹고, 그 다음에 서울 올라간다. 고향에 가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냐?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가슴이 터지면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게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하다. 왜 여기서 끊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결말까지 한 9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자르네.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 이러고, 한 9줄 남았어요. 여기 뒤 노래 부르고 끝이거든요. 뭐냐, 길이 신장로가 되고요. 노인은 죽고 공동묘지에 가고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부터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선 답을 알려줄 건데, 자, 1번에는 이렇게 보이네요. 4번.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한 떠돌이의 삶.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얘 서간도도 다녀왔거든요. 굉장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유학파다. 중국 유학파다. 다시 왔으니까요. 유학파죠, 유학파. 그래가지고,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괜찮죠? 답 4번. 서울로 오는. 자, 2번. 그의 신세타령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의 신세타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온갖 안 좋은 일들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역둔토를 파먹고 살 때는 좋았다. 농민 수탈이 심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괜찮죠? 진짜 에바인 것만 골라. 자, 2번.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서간도로 이주해서 가혹한 삶을 겪었다. 그래.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다. 그러다가 불우한 삶을 경험하게 된 가족. 얘가 언제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답은 2번이죠. 자, 3번. 동척에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 착취구조 괜찮죠? 4번.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 이사 갔다. 일제강점기 이주민들이 이주유인 괜찮죠? 5번. 괜찮죠? 5번. 그가 자신이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돼서 통 없어진 것을 한탕했다. 농촌의 붕괴 괜찮죠? 선생님 생각은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요. 올해는 수능 특강을 좀 봤을 때 올해 수능 특강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큰 특징 중 하나가 앞에 비문학형 한 10줄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아요. 물론 적용학습의 현대소설 이런 데서는 잘 보지 못했지만 적용학습의 고전 시간만 해도 그런 게 꽤 있었고 뒤에 적용학습으로 넘어가 보면은 적용학습이라 무슨 소리야 갈래북합으로 넘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유형들이 다 웬만하면 그거야 진짜. 그래서 게다가 여러분 올해 4월 모의고사 혹시 기억나요? 4월 모의고사에서 달 나오고 가나다라 마법 이렇게 있었던 거 나오잖아. 그런 문제 유형 하나가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올해 소설은 좀 올해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고전 산문 중 하나는 상당히 모험이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유형편에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좀 신기한 것들 많아요.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보면서 느낄 거지만 신기한 유형이 꽤 많아. 아까 형법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이 굉장히 독특한 편이거든요. 왜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없었어요. 게다가 발문 중에 두 번째로 큰 것 이런 거는 아까 왜 그거 안 풀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냥 왜 이리 빨리 끝나나 싶었네. 두 번째로 큰 것 문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 다시 갈게요, 그걸로. 참 신기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 푸는 거는 비문학에서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갈래복합 문학 얘기입니다. 갈래복합은 한 번 다시 더 풀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풀어볼 가치가 있어요. 적용학습 수능 특강 적용학습은요, 한 9월 말쯤에 할 거 없을 때 푸는 게 좋고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특강 복습을 할 때 적용학습의 갈래복합 문학에서 그거만 좀 풀어보시라. 알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전언을 드립니다. 다시 뽑으면 개시시거든요? 뽑으면 다시 이제 사면은 쉐시예요. 기분도 나쁘고 돈도 아까우니까 복습하실 분, 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그냥 다 뽑아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A와 B 모두 그냥 서술자의 설명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4번인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3번 문제 4번 선택지의 특이한 점은 처음 볼 만한 답을 위에 신산스럽다가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위에는 산산스럽다 했나? 신신스럽다 했나 그거거든요. 별표에. 신산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왜 특이한 선택지냐면요. 지금까지 선택지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그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하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런 선택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신선스럽다가 뭐지를 생각하게 할 만한 선택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모의고사의 문학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그 문학에서 그 3월 모의고사 한번 기억 속에 되짚어 보시다. 첫 번째 문제가 그 내용 전개상 특징이거든요. 두 개 놓고 비교하는 거. 근데 그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선택지들 구성을 보면 다 그냥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능장 들어가서 여러분 멘붕하면요 공통점 안 보여요. 가랑 나 사이에 그 어미 반복 이러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풀어 가시면서 진짜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그 머릿속에 하얘지고 수능장 들어가면 안 보여. 아니 반복 있나? 그러면 반복만 찾고 있지. 그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게 된다고.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문제풀이법을 수능장 가서 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답 4번. 그래서 인물의 이런 비참한 삶을 드러낸다. 4번 문제 보면은, 자, 여기서 그 4번 문제에서는요, 얘가 이걸 읽어보면은 되게, 보세요.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려 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뭐야, 씨. 자,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드러난대요? 드러나지 않는데요?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1번 선택지 보세요. 계몽적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아니, 우리 바보로 알아? 쌤이 여기서 왜 웃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형법 문제가 하나 재밌는 문제 그것만 풀어요, 얼른. 선생님이 누구보다 이제 빠르게 넘겨버렸어요. 그 문제를. 하고 싶은 거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풀 때. 아, 진짜? 얼른 하자. 자, 윗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재밌겠다. 선생님이 사실 이거 수업 준비를 좀 이번 주 늦게 한 편입니다. 수요일에 했는데, 재밌었어요. 하필 그때 할 게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목요일날 몸살 나서, 직보 하나 빼먹었습니다. 네. 자, 1번에 보면은, 여러분 봐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소문이니까 사실의 적시가 있죠? 그렇죠? 피해자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까 진우군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지훈쌤을. 그러니까 1번 맞는 말. 자, 2번. 그래도 민기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 바로 아래줄에 있어요. 자, 3번. 사실의 적시가 없어. 여러분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모욕이죠. 모욕이야.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 자, 4번.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는 명예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있네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해당된다. 근데 되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회사가 법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덜 가다듬어졌어요.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는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등 법인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덜 가다듬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 왜냐? 이유가 뭐라고요? 법인도 그 명예 주체가 되니까.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보면은 종업원이 불친절하죠? 근데 불친절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불손, 불친절만 안 되고 경멸의 의사 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합니다. 우리 2번 문제로 가버릴게요. 공소가 제기돼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야, 들어가자. 여기서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 아까 조롱이라는 개념어가 어디에 있었죠? 앞에 모욕에 있었다. 자, 모욕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자, 2번 죽었어. 사자인데 사자의 명예훼손이면은 얼마죠? 깎아주나요? 그렇죠. 사자는
여기서 보면은 1천만 원. 1천만 원인가요? 알겠습니다. 500만 원. 그 사자의 명예훼손은 그런데 허위일 때만 적용되고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500만 원이 겹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두 번째를 고르면 되니까. 왜요? 모욕 200이에요. 아, 뭐야, 200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디귿으로 가죠. 자, 디귿.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 집회면은 아까 있었던 것 중에 그 가중될 게 없네요. 왜냐면 출판물, 뭐 책 그런 거 있잖아요. SNS가 아니니까 집회는 가중이 안 되고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을 먹었다. 이런 허위 사실. 자, 어쨌든 그냥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상 허위 사실이니까 1천만 원이네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 1000원 벌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얘가 허위 사실 이야기했는데 나라가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좀 그렇긴 하네요. 자, 리을 회고록을 출판. 아, 얘 좀 세다. 회고록. 그다음에 유명 작가인 친구에게 유명 작가니까 명예가 있겠죠.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다는 허위가 아니었네요. 사실을 밝혔다. 자, 차볼까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00만 원이네요. 허위면은 1500이지만, 그쵸? 그냥 사실이니까 700이겠다. 그 다음에 끝판왕 누리소통망이 있습니다. 누리소통망은 SNS 얼마냐? 허위네요. 오우, 쉣. 5천만 원. 야, 세다. 그, 5천만 원이면은, 그, 치킨 하나 차리는 건 모르겠고, 민기 치킨 이런 거는 차리겠네요. 네네 치킨 이런 건 못 차려도, 그렇죠? 민기 치킨 이런 건 차리겠다. 그러면, 하나, 둘.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3번 문제도 풀어버렸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했네요. 아, 앞에 두 개를 스무스하게 넘어갔네요.